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은 운동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감각이 이제 이상해져요. 혀가 이상해요, 얼얼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따끔따끔해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주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수주, 수개월, 뭐 몇 년 단위로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안녕하세요. 잘해주는 치과 김동욱 원장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존, 보철, 치주라고 하는 건데요. 보존이라고 하면은 충치를 떼우거나 혹은 신경치료를 뜻하는 거고, 보철이라고 하면은 일을 해놓는 거예요. 치아가 없는 부위를 임플란트를 해서 일을 해놓거나 깨진 부위를 씌우거나 그런 크라운 치료, 그런 것도 이제 보철 치료라고 하고, 치주 치료라고 하는 거는 예전 어르신들이 표현하던 흉치거든요. 잇몸병을 치료하는 치료. 그래서 성인들이 주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이유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뭔가요? 근데 정말로 어떤 하나 특정할 수가 없는 게, 빈도로 따지면은 충치가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보철 치료도 많을 수밖에 없고, 잇몸병이라고 했을 때 치과 가면은 스케일링 하시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링 이후에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잇몸 치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염증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게 진짜 특출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제 최악이라고 하면은 일단 치과의사로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참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가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머리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제 재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 부분을 교체를 해야겠죠.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제 잇몸 안에 있는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를 한 다음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당연히 이제 힘들어 하시고, 제거해서 다시 하는 것도 좀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중에 이제 심각한 거라 하면은 임플란트 뿌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임플란트는 이제 잇몸뼈에 이제 나사 형태의 임플란트 뿌리를 이제 박아놓는 과정인데, 아래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하치조신경이라고 하는 신경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 신경관에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각 소실,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다가 신경을 건들 수도 있는 건가요? 건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 그 위턱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특별히 걸릴 만한 신경이 없어요. 근데 아래쪽에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관이 주행을 하는데,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혹은 CT를 통해서 그 길이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심게 되지만은, 그게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뿌리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조금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은 다행스럽게 이제 기능적인 거에서 운동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감각이 이제 이상해져요. 감각이 아예 없다거나, 만약에 내가 이제 이쪽 수술을 했는데 이쪽과 같은 감각이 없고 이쪽은 내 살 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혀가 이상해요, 얼얼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따끔따끔해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주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수주, 수개월, 뭐 몇 년 단위로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잇몸뼈가 내려앉게 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해져요.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일단 충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CT를 통해서 실제 신경관과 뼈와의 어떤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심을 위치에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수술을 해야 그런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피하려면은 뼈가 내려앉기 전에 수술을 하시면은 거의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많이 방치가 된 상태에서는 잇몸이 이제 내려앉았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하기 힘든 과정이 되거나 너무 공간이 없을 때는 신경 손상이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못 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뼈의 어떤 양이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시고 싶어도 못해요. 안타깝죠. 그 뼈를 씹는 방법은 없나요? 뼈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경관과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블럭본이라고 해요. 이제 다른 부위에서 뼈를 떼와가지고 거기 이식을 한 다음에 충분한 뼈의 폭과 높이를 확보를 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수술 난이도도 높고 예후가 이제 그렇게 돼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많이 하지 않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덩어리로 떼온 이식해 놓은 뼈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사실 실제로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부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아예 절망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뼈 이식을 조금 했을 때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은 뼈 이식을 당연히 해야죠. 보통은 이제 자기 자가고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기 뼈를 이용한다는 거는 다른 부위에서 뼈를 채취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또 추가적인 수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선뜻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인공적인 뼈를 쓰게 되죠. 물론 인공적인 뼈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뼈마다 특징이 좀 있겠지만은 그런 뼈들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게 되고, 그 이식된 뼈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이제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라는 거는 잇몸이죠. 잇몸이랑 잇몸 밑에 잇몸뼈를 얘기하는 거고, 염증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출혈이 동반할 수도 있고 종창, 붓는 거죠. 붓거나 발적, 빨갛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뼈를 골소실이라고 하죠. 뼈가 녹는, 뼈가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다행히 거기까지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양치질이죠. 양치질을 통해서 치태 조절을 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치태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 거고 잇몸 질환도 생기는 거거든요. 임플란트 주위염을 막으려면은 양치질도 물론 잘해야 될 거고 치아 사이에 있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실도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치간치실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자주 치과에 오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치아는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지 얘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인지를 못했다고 해서 진행되는 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빼신 지 오래되셨더라도 잇몸뼈가 다행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뺀 지 10년이 아니라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도 잇몸뼈가 굉장히 이제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어떤 전신적인 건강 상태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를 발치를 했을 때, 빠졌을 때 빠진 이유가 뭔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충치가 심해서 혹은 치아가 깨져가지고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잇몸뼈가 좀 건강할 가능성이 조금 많고, 풍치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려서 발치를 했다면은 기존에 치아를 잡아주던 잇몸뼈가 약해져서 망가져서 치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잇몸뼈가 매우 물러지고 약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치아를 빼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임플란트가 그냥 심기에는 힘든 정도로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임플란트 주위염이 만성화되고 이게 치료가 안 되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된 경우에는 통증이 있어서 치과로 갔다면은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잇몸뼈가 녹기 전에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근데 방치를 하는 거죠. 방치를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안 아프니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잇몸뼈는 이제 계속 점점 녹아 들어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방치가 된 상태인 거고, 한번 생각이 나서 혹은 잘 쓰던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의 역치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흔들리거나 그제서야 이제 통증이 나타나거나, 이제 그때 이제 치과에 오셨을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잇몸뼈가 녹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인 경우도 있고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물리는 힘이 과도하게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주변 뼈가 이제 조금씩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신질환, 골다공증이나 당뇨 또한 그런 미세한 자극에도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임플란트가 원인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가 녹는다? 쉽진 않죠. 환자분들한테는 금연이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흡연으로 인해서 혈액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뼈로 이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잇몸뼈가 이제 좀 무르게 되는 거죠. 이를 빼거나 잇몸 수술을 하게 되면 뼈의 골대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뼈가 생성이 잘 되는데,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골대사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고 뼈가 물러지고 임플란트와 뼈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고 나서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흡연은 임플란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환자분이 나는 흡연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꼭 피워야겠다, 그래서 꼭 피워야겠다고 하신다면은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한 그 순간부터 수술하고 한 4개월까지는 금연을 꼭 하셔야 된다, 그때까지는 좀 참아달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원칙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치아가 이제 하나도 없으신 상태로 임플란트로 치아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잇몸이 안 좋아서 다 빠졌거나 충치 다발성 우식이죠.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젊으셨을 때 그냥 이를 다 뽑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위, 아래 다 그냥 임플란트로 치아를 만들기도 합니다. 싹 다요, 그냥? 네, 다 만들긴 하는데 28개의 임플란트를 다 식립을 하진 않아요.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마다 이제 간격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심어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임플란트는 절대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심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치아처럼 이렇게 심게 된다면은 심을 공간도 나오지도 않고, 심으면은 금방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체 치아가 없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컨셉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부분 틀니가 아니고 이제 부분 브릿지라고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위에는 9개 정도, 아래는 8개 정도의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심어 놓고 부분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원바디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세분절로 놔둔다던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앞쪽 이렇게 나눠서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바디는 거의 뭐 틀리죠? 원바디는 틀리는 아니고 그렇게 보철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보철물을 제작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원바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굳이 원바디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작을 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치아의 개수만큼 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적당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중요한 위치에 심어서 힘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연결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임플란트는 되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근데 실제로 잇몸으로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임플란트가 없어서 틀니로만 쓰셨고, 틀니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김치 먹는 것도 힘들고 고기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틀니를 안 쓸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발치보다 훨씬 과정도 짧고 통증도 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시간이 더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미리 겁낼 필요는 없으시는 게 좋고, 또 오히려 이가 빠졌는데 수술이 좀 꺼려진다, 임플란트가 좀 무섭고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몇 년 동안 안 오시다 보면은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은 치아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거를 이제 좀 오랫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좌우차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치열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열이 틀어지게 되면은 치태 관리가 더 어렵게 되고 잇몸병을 좀 더 쉽게 유발하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되고, 더군다나 위에 차가 정출되는 경우 혹은 아래 차가 위로 또 정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하나 임플란트 하면 될 거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이제 키우는 경우가 생기죠.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가지고 치과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이제 치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치과에 온다고 하셔도 누가 일부러 눕혀가지고 억지로 치료시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치과로 오셔서 치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구강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주는 치과의 김동욱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